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구 혹은 빨대 꽂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내 핏줄들이 내게 빨대를 꽂고 산다면 그 기분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요즘입니다. 제 시댁 식구들이 남편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는데요. 제 시댁에 관한 이야기 전에 제가 아가씨 때 겪었던 제 올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셨고 엄마는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셔서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풍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이 자랐어요. 게다가 저희는 큰돈 쓸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턱 내주실 넉넉하신 큰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큰아버지는 경기도 모처에서 떡갈비 식당을 하시는데 방송도 여러 번 타고 떡갈비만으로 건물 2채를 마련하신 분이세요. 큰아버지는 자식이 딱 하나였는데 발달장애를 가진 사촌 언니는 교통사고로 11살 때 세상을 떠났죠. 여기에다가 적기도 죄송스러운 큰아버지의 깊디 깊은 아픔이자 상처입니다. 그렇게 자식도 없이 부부만 사시는 큰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예뻐하시고 특히 오빠에게는 내 제사 책임져 줄 놈은 너 하나다라고 정말 남다르게 대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 남매는 부모님 닮아 양심이 고닫고 자식 없는 큰아버지에게 조카란 특권으로 손 벌리지 말자고 오빠가 제게 약속을 시켰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큰아버지 돈 1원도 받은 적 없습니다. 최근에 가족 모임에서 멋지게 중년이 되어가는 오빠가 말하더군요. 제사는 제가 알아서 모셔드릴 테니까 큰아버지 돈 모으신 거 그거 사회에 좋은 일 하세요. 저희는 한 푼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발달 장애우들 위해서 쓰시는 것도 보람된 일일 겁니다. 그렇게 멋진 오빠가 대학 때부터 연애했던 사람이 있는데 제 예비 시누이 티 같은 거 전혀 안 낼 정도로 이 언니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도 잘 못해서 전문대에 다니고 괄괄하고 할 말은 꼭 다 하고야 마는 성격인데 생전가야 말도 없고 얌전하고 착하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 중 하나라는 와이드에 다니고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언니가 하루빨리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하면서 둘이 같이 쇼핑도 다니고 우애를 다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오빠가 만취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연인끼리 흔한 싸움을 했는데 싸우고 2달간 연락 없던 사이에 그 언니가 미국 교포에게 시집을 가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우러러보는 오빠를 1년 넘게 술독에 빠뜨려 거의 반은 폐인을 만들었던 그 언니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마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4년 후 제가 24살 때 그 언니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아직 미혼인 제 오빠와 다시 만나 재혼을 해서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뿐이게요. 미국에서 나온 딸까지 데리고 온 여자, 그런 여자 좋아할 시누이는 없겠죠. 저는 우리 올케를 죽어라 미워했습니다. 좋아했던 만큼 미워했었어요. 정말 갖은 멸시와 모욕을 주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다 당해주더군요. 하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지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기 친정은 너무 가난하고 부모님 모두가 건강도 안 좋으셔서 올케 언니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벌어서 부모님 봉양을 해야 했는데 그 문제로 연애할 때 우리 오빠가 간간히 엄청나게 짜증을 내더래요. 예를 들면 오늘 만나자. 오늘 안 돼. 아르바이트 가야 돼. 오늘 아르바이트 쉬는 날이잖아. 아니 다른 아르바이트 2개 더 해. 왜? 아버지 약값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넌 너희 집 호구냐?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가 저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내 집을 모욕한다면 정말 괴롭고 또 남자친구한테 온갖 정남이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절절하게 사랑해도 그렇게 중간중간 짜증을 내는 제 오빠에게 절망을 느낀 언니는 당시 몰래 선을 본 돈 많은 미국 교포에게 시집을 가서 부모님 호강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고 간 거였대요. 그리고 잘못 살고 돌아온 걸 우리 오빠가 죽자사자해서 결혼한 거였죠. 올케가 사라진 후에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깊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젠 처가에 되게 잘하는 남자로 살고 있는 우리 오빠. 올케의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 없고 병든 부모를 위해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 미국으로 잘못 시집가 불행하게 살다 돌아온 딸을 바라보던 그 마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재혼에 자식까지 딸린 자기 딸을 받아준 우리 집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든 딸하고 자기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딸 앞날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늘 멀리 도망가시기 바쁜 염치가 아름다우신 사돈 어르신들이죠. 희경이 너만 시집가서 뿌리 내리고 잘 살면 우리는 누가 이 자리에서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해도 선호 대접은 거뜬하게 들이킬 거다. 김서방한테 잘해. 하늘같이 모시고 은인대하듯 하고 살아 이거사. 다른 남자에게서 나온 딸까지 받아주는 그런 남자 좀처럼 없어. 3대가 한 집에 사는 제 친정은 부자는 아니래도 돈 부족함 없이 평화와 다복 그 자체로 삽니다. 올케가 시집와서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거든요. 총 7명. 전원주택 2층을 지어서 한 집에서 복작거리며 살아요.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이렇게 애틋하고 아름답게 호구 잡혔던 올케가 있는 반면 제가 간 시집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의 관계는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인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전문대도 겨우 들어간 제 공부머리는 돌대가리였고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했죠. 저는 열등감이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들 연애하는 거 열심히 지켜보고 정말 머리 많이 쓰면서 연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밀당 같은 거요. 연애 시작 전 서로 썸 탈 때 카톡으로 열심히 친절하게 대화 주고받다가 제가 말문이 막힐 순간 같을 때 읽고 딱 끝냈어요. 그럼 남편이 왜 읽고 싶지? 왜 얘는 자꾸 답장의 끝맺음을 먼저 하지? 이렇게 아쉬워서 안달을 내다가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었다 해도 반드시 먼저 말을 걸더군요. 그때는 친절하게 뭐 하느라 그랬어. 나중에 연락하려 했어.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이거 100% 먹히는 밀당법이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배우자분들 혹은 이성친구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오리가 물밑에서 발버둥 치듯 남편 모르게 열심히 연애머리 굴리던 저와 다르게 남편은 너무 순수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용하고 소심한 남편은 저의 활발한 성격과 엄청난 사업머리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공부는 못하는 대신에 중학교 때부터 워낙에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큰아버지를 닮아 장사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장사는 직장생활 4년에서 모은 2,2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점포는 오빠가 얻어주었고요. 당시 저는 작은 치킨집으로 시작했는데 물론 상표 브랜드는 없었죠. 제 본명을 걸고 땡땡땡 치킨으로 오피스텔과 원룸촌이 많은 동네에서 시작한 치킨집은 테이크아웃을 5,000원 정도 할인해주고 오직 양념과 프라이드만으로 승부를 했는데요. 후라이드는 바삭하고 껍질을 얇게 했고 양념은 여기다가 못 적지만 저만의 매콤한 양념을 개발했는데 20대 젊은 층에게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각 지점 3군데를 더 내게 된 것은 친구들이 하겠다고 달려들어서예요. 프랜차이즈 같이 되니 배달을 각종 어플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대박으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닭장사를 하고 있던 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저의 활발함과 할 말 할 때 하는 똑부러짐 그리고 자신감 있게 돈을 버는 모습에 반해서 우리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가진 상대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처럼 저는 남편의 학벌, 조용한 성격 그런 것에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은 다음에 8살에 신을 받아 무당이 된 19살 소녀 무당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소녀 무당이 그렇게 궁합을 잘 보고 영험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석에 앉기 전부터 이 무당이 남편만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네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왜긴 왜야. 14살부터 오늘 바로 나한테 오기 전까지도 뼈 빠지게 골 빠지게 일을 해서지. 내 말 틀려? 그러더니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자기가 11년을 이 무당업을 하면서 남편 같은 팔자는 또 처음 본다면서요. 자기는 너무 화가 나서 궁합이든 뭐든 점사를 볼 기분이 아니라면서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살을 타고 태어나서 남자 심청이로 살 팔자야. 그 기구한 팔자 어떻게 해줄까? 액막이 부적이라도 써달라고?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남편이 그 소녀 무당 앞에서 철철이 울면서 고백하고 무당이 찝어낸 말에 의하면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지금도 빚이 여기저기고 제 남편이 14살부터 40살 가장의 무기로 생활비를 벌어들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사지 육신 멀쩡해서 사고만 치고 자식 등골에 빨대 꽂아 어린 자식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밥 먹고 옷 사입고요. 남편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우유 배달, 신문 배달부터 김밥집 배달일, 중국집 배달일 등등 공부하느라 골 빠지고 일하느라 뼈 빠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편의점, 야시장에서 일하고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드럼 치는 재능으로 주전 밴드도 하면서 안 해본 일 없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자기 자신한테 쓰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나 폐기 처분하는 빵 김밥으로 끼니 떼어가며 생활비 벌어들이고 쪽잠 자고 그러면서도 남들에게 나 이로써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답니다. 이날까지요. 부모가 욕먹을까봐 어디 말도 못한 거죠. 여기 2천만 원, 저기 3천만 원 빚 갚아놓고 다 끝난 줄 알면 또 여기서 빚이 기어나오고 저기서 빚이 기어나오고 왜 그런 줄 알아? 청년이 부모의 살을 끼고 타고난 사주라서 그래. 그래서 청년이 태어나자마자 집 사업이 부도나고 그렇게 빚을 지기 시작하고 망하고 부채 관계가 다 청년한테 오게끔 그런 인생이 지어진 거야.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으로 14살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런데 말이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난다는 게야. 남편은 제가 장사로 바쁘다고 데이트도 자주 안 해주고 심지어 남자들이라면 단 둘이 있고 싶어하는 호텔 같은 데도 자주 못 가줘도 큰 불평 없이 지냈는데 그게 퇴근하고 저 몰래 아르바이트를 두탕 세탕 뛰어서 그렇게 된 거였나 보더라고요. 제 이런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싶어요. 부모가 살아있는 한 안 끊어진다니까. 이건 부모라고 할 수 없어. 인간 쓰레기들이지. 아 뭐야 이게. 건사도 못할 건 낳아놓기만 하고 이게 부모야? 지금도 자식이 빚 갚아주길 바라고 자식이 뼈 빠지게 벌어들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종자들. 너희 부모 둘은 돈 벌어다 주면 자식이고 돈 안 주면 자식이 아니라는 부모들이야. 끝이 안 난다고. 너 내가 끊어내고 부모에게서 도망가라면 도망갈 수 있어?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거 봐. 끝이 안 난다고. 아휴, 나 너무 화가 나서 점사 못 보겠다. 나가. 그날 그 점집을 나와서 저는 남편과 아무 말 없이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말 없이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끝이 안 난다는 그 말이 무섭고 잘못하면 저까지 그 수렁 속으로 빠질 걸 어린 나이에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헤어지자고 할 걸로 예감했는지 소심한 사람답게 아무 연락도 없더군요. 며칠 너무 심란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부모님이 뵙고 싶어 본가에를 갔더니 부모님은 모두 1박 2일로 온천을 가셨다고 하고 애들은 다들 학원에서 안 돌아오고 있고 오빠는 목욕탕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올케 언니는 그 옆에 앉아 욕좀을 받아 발 담그고 놀면서 오빠에게 여기 닦아라 저기 닦아라 하고 있고요. 제가 신우인지라 신경이 쓰였던지 오빠가 야, 네 올케 언니 부모님 없을 때나 이렇게 왕비처럼 호강해 보이는 거지. 하루 세끼 어른들 뜨신 진지 차려드리는 것도 힘든 일이거든. 둘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았어요. 올케 언니와 제 남자친구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요. 왜 그렇게 그 순간에 남자친구의 빼짝 마른 몸이 떠오르는지 눈물이 솟더군요. 한없이 애틋하고 불쌍한 사람, 나도 그의 옆에서 있어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을 시간인데 반응도 없고 전화를 해봐도 안 받아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니 그 좁은 원룸에서 불도 다 끄고 펑펑 앓고 있더군요. 몸살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본가에 연락을 하던지 본가에 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 가면 뭐해. 걱정만 끼쳐드리지. 지금도 월급 중에 7분의 1은 집에 드린다면서
이렇게 아픈데도 집에 연락도 못하는 인생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저는 당장에 이 남자와 결혼해서 제가 이 남자의 옆을 지켜주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를 나오고도 누가 들어도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의 중소기업. 그것도 별로 영향력 없고 전문성 떨어지고 업무의 깊이가 얇은 경영지원부서에 있던 이유는 연봉 문제였어요. 연봉 협상 때 대기업에 다니는 동기들보다 3분의 1을 더 주는 조건이었던 것은 그러니까 남편의 학력이 회사 간판으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시소처럼 구성원 비율이 맞아야 하니까요. 뭔가의 생활비를 매달 송금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했던 선택이었답니다. 서울대에 들어갈 머리면 얼마나 꿈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꿈을 접고 시작한 사회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은 62세, 시어머님은 57세이신데 두 분 다 아무것도 안 아닙니다. 아버님은 늘 무언가 끊임없이 하시니까 더욱 문제였죠. 하시는 일마다 빚을 만들어 놓으시니까요. 마지막에 버려놓으신 일이 부부 나란히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건강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다단계에 빠지셨고 저희 결혼 준비 때 남편은 그 돈 막아주느라 서울 외곽 지역 빌라 19평 신혼집도 제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당시 후라이드 치킨을 팔아서 꽤 돈을 모은 상태였으니까요. 애초에 남편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앞에서는 제 자랑 같아서 안 죽었지만 궁합 봐주던 무당의 말대로 제가 그의 연금이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죄로 어려서부터 생고생한 그 선한 뒤끝에 딱 한 가지 복, 바로 아내 복이 끝내준다는 남편.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던 그 무당의 말대로 저는 남편에게 연금이 되어주기로 했으니까요. 시댁에 인사가 쓸 때 고려대를 졸업한 지 6개월 된 시누이의 말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시어머님이 물으시는 대로 졸업한 학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땡땡땡 대야? 뭐야 그거 전문대야? 그런 대학이 어디 있어? 시누이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저를 깔아뭉개기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윤기가 번들번들 하셨는데 그게 바로 제 생활력 때문인 거는 이미 점쟁이에게 들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짐작이 되더군요. 요즘에 대학이야 그게 중요한가?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육 계통이시고 배운 집안에서 자랐으니 됐지. 대학은 다 타이틀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닭집은 안 하고 다른 거 아이템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차시는 있어? 지금 자본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 시어머님이 물으신 대로 저는 당시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 중이었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질 건데 닭집은 왠지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닭집하고 나머지 3군데 분점을 4억에 매각하고 그 4억으로 만화 카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청년 소자본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해주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었고요. 정말 돈 버는 재능을 20대부터 뽐내고 있던 저는 만화 카페방을 처음 시작하는 대열에 끼게 된 거예요. 만화 카페방이 면세 부분 때문에 마진율도 높게 나와서 거의 47%에 육박하거든요. 경기 침체에 이보다 더 좋은 아이템이 없고 개인적인 공간, 그러니까 노래방처럼 방이 준비되어 있고 연인들끼리 데이트 코스, 친구들끼리 모임 장소로도 좋아요. 사용자들은 5, 6세부터 70대 노부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고 예전 같은 만화방이 아닌 카페형이고요. 음료, 떡볶이, 라면부터 각종 덮밥, 여중 여고 여대생들은 와서 식사만 하고 가게 그런 공간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만화 카페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누이까지 3분이서 동시에 실망과 멸시하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우습다 이거겠죠.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요. 그렇게 시댁과 첫 대면을 마치고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댁에서는 단 1원도 보태주지 않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집도 제가 장만하고 모든 걸 제 돈으로 하는데 시부모님들 표정은 전문대 나온 주제에 서울대 나온 우리 아들과 결혼하면서 네 돈 쓰는 건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었고 돈 보태주지 않는 것에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조차 뻔뻔하던 시부모님 표정에 우리 부모님은 단지 오서방 참 불쌍한 사람이더라. 그 부모를 만나보니 더 말을 할 게 없네.
네가 잘해줘.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까지. 라고만 하시더군요. 시댁하고 마찰은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 달도 안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동시에 사용하던 통장에서 800만 원이 아가씨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가씨가 대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하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두 분 다단계 문제 일으킨 거 3천만 원 해주는 걸로 이제는 부모님 돈 해드리는 거 안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 사단이 나는 걸 보니 남편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나가 한눈에 그려지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군. 어디야 한번 싸워볼까? 속으로 다지면서 전투태세를 다지게 된 겁니다. 당시 3천만 원 해드릴 때 시아버님이 조금 미안하신지 내가 2년 안에 다 갚아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차량 운전해주기로 했다. 라고 하신 후로 바로 출근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남편이 결혼 전에 시댁에 매달 250만 원씩 보내드렸던 생활비를 15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버시니 250만 원 다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생활비 금액이 150만 원인 것을 확인한 시어머님께서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 문제로 연락이 오면 바로 내게 떠넘기라고 제가 못을 박아두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다. 너 생활비 어떻게 된 거야? 왜 네 남편이 보내던 생활비를 네가 보내? 그리고 왜 100만 원이 모자라냐? 아버님이 벌기 시작하신 지 보름이고 또 아버님은 주급으로 받으신다고 들었으니 150만 원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라고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집 온 지 2달도 안 되어 남편 월급 통장을 빼앗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멀쩡한 천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중간에 끼어들어 이런 음흉한 짓을 하다니, 이게 자식 하나 놓으면 볼만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도대체가 가시집 온 게 남편에게 어떻게 속삭질을 했기에 엄마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애가 대번에 지 마누라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소리를 하게 만들고, 아들은 장가 보내는 순간 남이라더니 내 아들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밖으로 도니까 지가 꽤나 벌어들이는 줄 알고 시건방을 떨면서 지가 시댁 일까지 좌지우지 하려고 드네. 어머님, 제가 밖으로 돌아서 돈을 모아 지금 우리 신혼집을 마련한 거예요.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마련해줘야 한다거나 그런 거 이미 끝난 일 생색내고 싶지 않지만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 듣기 좀 그렇네요. 시어머님은 벌에 쏘인 것 같은 말투로 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벌어서 집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너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집안 꾸려나가면 볼만하겠다. 어머니,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그 사람 벌어들이는 돈의 3배예요. 그럼 그 사람 벌어들이는 돈은 한 푼도 안 되겠네요? 저는 일부러 말씀 한마디에도 안 졌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이 수렁 속에서 제 남편을 지켜내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 전에 당해주던 사이클에 절대 말리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시어머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있을 시할머님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음식 잘하는 자부심으로 음식 장사에서 돈을 벌었으니 그 솜씨 좀 보자는 거예요. 원래 아들 하나고 어차피 네가 이어갈 제사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고 저는 만화 카페를 이제 시작해서 정신없는데도 주말 가족 회식을 주장하시는 건 기본이고 모든 집안 행사를 시집 가던 제가 다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난 이런 한 푼 벌어들일 능력 없고 넌 돈을 네 남편 3배로 번다 하니 능력 있는 네가 한번 모든 행사를 주관해봐라. 고가는 비었지만 고간 열쇠 물려주는 거다. 시집 온 지 5달 된 며느리에게 이런 특혜 주는 집안 어디 또 있겠니? 저는 각 제사며 친척들 경조사, 생일 같은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사실 말만 시어머니 주관이지 저희 부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고 신경만 조금 더 쓰면 되는 거니까 불만 표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발이지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대신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게 한 달 생활비 150만 원 외에는 바라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가씨는 계속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시어머님이 아가씨 용돈을 핑계로 생활비를 계속 더 요구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만화카페방 옆에 노인회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노인 손님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안마기방을 만들고 동시에 오락방도, 그리고 스크린 영상방도 만들었는데, 당연히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때다 하고 아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실 밤에는 남편이 나와서 도와주던 것도 최근에 회사 업무가 가중되어 매일 야근하다시피 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드릴 테니 나와서 알바를 해보시면 어떻겠냐고요. 그러면 아가씨에게 빌려드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거 받아서 뭐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싶었고 공짜 의식을 지워주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진 돈관계는 모조리 있는다 쳐도 제 눈으로 보기 시작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려주신다는 3천만 원도 꼭 받겠다고 생각했고요. 시누이가 펄펄 뛰더군요. 만화방에서 커피나 타라고 한다고요. 사람이란 게 다 수준이란 게 있다면서. 언니와 저는 학력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도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어떻게 대기업 입사 준비하는 나한테 커피나 타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가씨는 지금 수준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 용돈 지금 누구한테 받아요? 어머니한테 받죠. 그럼 어머니 생활비 누가 드리나요? 이런 한 푼 못 벌고 있는 아가씨,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버는 저하고의 수준 차이가 나면 나지, 학벌 가지고 수준 차이 말씀하시는 건 웃긴 것 같네요. 말하는 김에 다 했습니다. 아가씨 오빠는 아가씨 다닌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어도 쓰리잡 뛰면서 편의점 알바까지 해서 생활비 벌어 세 식구를 부양하고 살았다. 만화방에 나와서 청소하고 커피 타고 라면 끓여주는 게 어떠냐고, 놀고 먹으면서 올케돈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나 같으면 두어 달 열심히 일해서 빌려간 돈 갚겠다고 아주 패부를 찔러버렸죠. 아가씨, 설마 떼어먹을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 돈 오빠 돈이 아니라 제 돈이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그날 저녁 아가씨는 시부모님 앞에서 울고불고 했나봐요. 가뜩이나 시험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옳기란 게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면서 만화방에 나와 아르바이트 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나 별의별 모욕을 다 주더라고 하면서요. 제가 당장은 백수지만 네 핏줄이야. 마누라는 등 돌리면 그 순간 남이고. 네 마누라가 돈 좀 번다고 그러는데 세상 일이라는 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고 결국 그런 일 앞에서는 가족이 최고야. 핏줄밖에 없다는 건 알고 날뛰라고 해라.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 어른들은 궁지에 몰리거나 자신들이 잘못한 일이 생기면 핏줄 운운하면서 가장 급할 때 찾게 되는 게 누구냐, 가족 아니냐고 하면서 결국 지구가 깨질 때까지 남는 건 핏줄이라고, 그런 식으로 남편을 올가매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님 전화를 받은 남편은 역시나 여태 남자 심청이로 살아온 사람답게 여동생이 울고불고 했다는 소리가 마음 아팠는지 빌려준 돈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알바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무조건 꽂으면 빨려지는 기계가 아니란 걸 알려준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건 제 착각이었고, 우리 시댁 식구들이 누굽니까? 남편을 14살 때부터 등골 빼먹은 사람들이거든요. 시아버님이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시작하고 5달이 지났나? 남편이 시아버님 호출에 본가에 다녀오더니, 여보 화내지 말고 먼저 들어. 있잖아, 이게 정말 마지막이고 각서 쓰라면 각서도 쓸게. 그게 있잖아. 저는 이 인간이 또 뭐라고 하나 우선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행할 차를 아버님이 사셔서 차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위주로 차량 운행을 해주는 일을 4-5군데 해보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한 4-5년만 죽어라 뛰면 빚을 스스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여기저기 아직 못 갚은 아버님 빚만 해도 2억가량이 되고 그걸 언제까지 남편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아주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차를 사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버님은 사실 신용불량자라 아버님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거든요. 저는 더 듣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은행을 털어서 돈을 마련하든 전봇대로 일을 쑤시건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들 하시게 두라고요. 남편은 아버님 말씀에 반은 넘어간 상태여서 또 그 2억을 오로지 자기가 떠맡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희망에 부풀어서 그 돈을 해주자고 조르더군요. 이거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준다는 각서를 쓰라면 쓰겠다고 하면서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나는 그냥 당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며느리 심청이 될 생각 단 1도 없거든. 제 거절이 시아버님 귀에 들어가고 시아버님은 술을 드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술 마시고 주정 부리시는 전화에 남편은 놀라서 본가로 뛰어갔고 시어머님은 남편을 붙잡고 우셨답니다. 큰애야, 말 좀 해봐라. 너, 네 아버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러는 거 본 적 있냐? 어린 너가 돈 벌어 집에 보태는 거 가슴쓰리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술은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었어. 시아버님은 벽에다가 머리를 찍고 우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새끼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깜깜한 새벽에 나가 우유 배달하는 거 보면 애비맘 어떻겠냐고 하시면서 그 모습 보면 벽에 머리 찍고 죽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벽에 머리를 찌으시더랍니다. 결국엔 핏줄이다, 핏줄. 너를 낳아준 부모만큼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 가지가지 하신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군요. 이 일로 남편과 저의 관계는 서먹해졌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고 사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루어지는 이 많은 요구에 이미 질려버릴 대로 질려버린 터라 사실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고 핏줄은 핏줄일 테니까요. 남편과 어색함은 저의 임신으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건 맞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사랑받는 느낌은 거의 없고 오로지 피 빨려 살던 남편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족,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란 존재는 신기함과 더불어 설레임을 가져다 주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무슨 여신 대하듯 대하면서 현관문을 나설 때 신발까지 신겨주면서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만화 카페는 아가씨에게 나와서 가게 보라고 거의 강압적으로 말하더군요. 한 달에 300을 줄 테니 잔말 말고 나와서 돈 벌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급할 때는 가족분이 없으니 가족 노릇 한번 하라고 하면서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와, 저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 싶더군요. 저는 임신 8개월을 집에 있었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하는 남편의 황소 고집을 말릴 수가 없었고 사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쉼 없이 달려온 게 10년이라 한 번쯤은 쉬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임신 중독증도 있어서 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서 쉬면서 출산 예정일에 무사히 딸을 낳았고 남편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보고 기뻐하는 거 처음 보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몸조리하고 집에 왔고 집에서 한 석 달은 더 쉴 요령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아기 키우는 중간중간 만화 카페에 나가보면 아가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더군요. 사람이 바뀐 것 같아 보일 정도로요. 입사지원만 죽어라 하고 한 번도 합격을 못하니 아마도 자괴감이 든 상태였을 때 주어진 일거리는 아가씨에게 분명 약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내 몸으로 벌어쓰는 재미도 있었을 테고요. 저는 이래저래 흐뭇해서 집에서 한 1년은 더 쉴 생각을 했어요. 아기가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두 돌 때까지는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서 지내다가 잘 들어가지 않던 남편 서재방을 들어가 책상 서랍을 정리하는데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카드 내역서가 지난 7개월간 한 달에 250만 원 가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론 신혼 초에 남편 카드 값은 한 달에 80만 원 뒤집어 썼거든요. 차량 유지비까지 합해서요. 도대체가 한 달에 250만 원씩 나올 일이 뭘까 하나하나 내역서를 따져보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주로 마트에서 긁은 건데 시댁 근처 마트였어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얼른 말해. 이거 둘러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카드 내역서 뭐야? 제가 생활비를 150만 원 송금한 이후로 남편은 자기 카드를 시어머니께 들여서 마트 결제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은 생활비 달란 소리를 더 이상 안 한 거예요. 제가 모든 돈을 관리하니까 카드 2개를 돌려막기 하면서 7개월을 버틴 거고요.
퇴근하고 친구가 하는 숯불 고깃집에서 하루에 3시간씩 저녁 알바까지 하면서요. 야근한다는 게 그러니까 고깃집 알바였던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집 식구들의 이 뻘같은 등골 관계 구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안 나왔고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남편은 그날 바로 본가에 가서 카드를 찾아와서 제 앞에 놓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또다시 저 몰래 반복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함정처럼 기다릴 텐데요. 정말 시어머님 말씀대로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니 아기가 아직 어릴 때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져 나라도 이 수렁 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는 나날 속에 불에 기름 붓는 상황이 또 발생한 거예요. 아가씨가 만화 카페를 내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얼리지도 않게 만화 카페에 열심히 했던 거는 해보니 이게 돈이 되고 바로 눈앞에 돈이 쌓이는 거 보니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수습사원처럼 현장에서 보고 익히느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남편도 반응이 틀리더군요. 할 마음 있으면 네가 직접 시장 조사해서 네 능력껏 대출받아서 시작해. 나는 네 올케에게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서 입도 안 떼기로 약속했어.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남편의 속내를 물어보니 여기서 더 자기 본가에 휘둘리면 아기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는 뭐 그런 생각을 했다네요. 그래도 포기 않는 시어머님과 아가씨와 150만 원 생활비 외에는 더 이상 1원도 지원 없다는 저의 팽팽함 속에서 나날이 지나갔고 저는 제 일터로 복귀를 했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돈을 해주지 않으니 빈정상에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들어앉더군요. 시어머님의 끈질긴 설득은 남편을 흔들고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얘 큰애야. 네 동생이 죽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아니면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 결국은 형제인 네가 그 수발 다 해줘야 하는 거야. 그보다는 낫잖냐. 안 그래? 만화 카페 차리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좋고 너희 부부에게 빌린 돈 갚는 건 매달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건 틀림없을 거야. 남편은 긴가민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하던 돌잡이 딸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주 어린 새돌잡이까지 맡아주는 어린이집에 보낸 우리 딸. 어린이집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데리고 가면서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시장 조사를 내려와 있었습니다. KTX 표를 잡고 타고 올라가도 총 2시간 걸리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내 딸은 선생님이 데리고 응급실로 가고 있는데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요. 애아빠는 회사 최대 돈줄인 VIP 클라이언트를 회사 대표와 같이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나 이 미팅 최대 빨리 마무리해도 30분이야. 당신 어머니한테 연락해. 아니다. 당신이 현정이한테 연락해. 어머니한테는 내가 전화할게. 아가씨는 피부 마사지 샵에서 레이저 시술 받고 있다면서 못 움직이겠다고 하더군요. 퓨라셀이 가장 큰 돈이 드는 시술인데 그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다 끝나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다 아는 병이고 선생님이 데리고 갔으니 이거 끝나고 택시 타고 갈게요. 저는 이게 고모인가 싶었습니다. 돌된 조카가, 딱 하나뿐인 조카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데 피부 레이저 시술 받는다고 나중에 가겠다는 사람. 이게 이런 마인드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가족이고 핏줄인 거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머니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애가 열이 말도 못하게 오른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의심돼서 응급실로 가고 있대요. 예, 나보고 가보라고? 나 못 가. 나 지금 개원들하고 화춘옥에서 갈비 먹어. 여기 갈비 비싼 거 알고 있지?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남편은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요. 시어머님이 늘상 강조하시던 급하면 핏줄뿐이 없고 돈으로도 못해주는 걸 핏줄은 해준다는 그 관계의 진면모가 드러난 거고 남편은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겁니다. 아마도 그날 아픈 게 딸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아마도 지구가 깨질 때까지 영원히 시댁에게 등골을 내주었을 겁니다. 사실 만화방을 내줄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 엄마 말대로 동생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보다는 낫지. 아프면 그 수발 다 내가 해줘야 하잖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인연을 일절 끊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도 1원 한 푼 지원 안 해주고요. 남편은 줄기차게 카톡을 보내는 신우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마지막으로 통보를 하더군요. 부모님이니까 사기죄로 고소 안 하는 줄 알고 계시고 지금부터 부디 가만히 계시고 연락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 한 번만 더 하시면 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올케가 성형수술비 800만 원 갚으랜다. 너 지난 1년간 만화방에서 알바하면서 그 돈 안 갚고 뭐 했냐?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고소하겠대. 네 올케 성격 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정말이지 유순하고 소심한 사람이 한 번 돌아버리니 저렇게 변하더군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가족이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일을 핏줄이 해준다 입버릇처럼 그러시더니 단 하나 있는 손녀가 열이 올라 응급실을 간다고 해도 모르쇠하던 시어머님과 신우. 시아버님은 제가 당시 어린이집용 차를 안 사드리자 문중 종가에다가 연락해 남편 이름을 대고 3천만 원을 빌려서 무리해서 차를 샀나 보더군요. 시아버님 신용이 워낙에 안 좋아서 절대 빌려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사부 이자를 불렀나 봅니다. 시아버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 어떻게는 뒤처리하는 아들이란 걸 알기에 사부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으셔서요. 남편은 지급을 거절했고 시아버님은 그 차를 끌고 이자를 갚기 위해 하루 중 15시간은 일을 한답니다. 낮에는 어린이집 촬영을 하고 저녁에 대리 운전을 하면서요. 아가씨는 주제에 1년간 저희 만화방에서 번 돈으로 옷 사고 가방 사느라 1년간 저축한 돈이라곤 43만 원. 통장에 있는 돈 43만 원으로 만화 카페는커녕 길가에서 달고나 차릴 엄두도 못 내니 다시 백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실업급여 같은 거 나올리 만무하고 집에서 부모 등골 빼먹는 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요. 생활비 단 1원도 송금해주지 않는 못된 며느리 욕하는 재미에 들려서 시장에 있는 3,000원짜리 칼국수 식당, 사람 바글바글한 칼국수 식당에서 설거지 하신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5년차 된 올해 43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가 아는 만화 카페가 너무 잘 되고 남편이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저는 곧 둘째를 가질 계획이에요. 이번엔 남편 닮은 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